네, 안녕하세요. 투토페인입니다. 오늘은 중간선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후 주식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위험과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도대체 이 중간선거가 무엇인지, 자, 중간선거란 어떤 정권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로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간고사격인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잘했는지, 보통인지, 불만인지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는 시간이죠.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게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대통령 임기에 딱 중간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맞춰 놓았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여느 중간 선거와 마찬가지로 현 행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선거로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해, 야당인 공화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과연 누가 의회를 장악할까요? 신뢰도 있는 조사기관에서는 공화당의 하원, 상원, 양원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하원, 상원 둘 다 장악한 상태죠. 판도가 뒤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민주당은 공화당에 맞서 상원 의석수를 지켜놔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비해 얻는 것보다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게 비록 근소한 차이라도 공화당이 우세한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공화당은 최소한 상하원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지 2년 만에 권력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는 향후 2년간 미국 정치에 다음 4가지 실질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비록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년간 환경, 의료 및 여러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지출안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의제에 대한 입법 활동은 앞으로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의 의제는 국경 안보, 경찰 예산 확대, 예산 삭감, 화석 연료 추출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죠. 물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통한 상원 통과 저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이 공화당의 입법을 저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말 이렇게 되면 향후 2년간 민주당은 입법 저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수단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하원의 공화당원들은 24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노리며 전면적인 변화는 피하려 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사 권한을 얻게 될 공화당. 지난 2년간 양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작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에 대해 16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낙태와 의료, 투표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청문회를 주최하는 등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 지배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계기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빠르게 재조정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중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아프가니스탄 철군,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기원설 등을 조사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미국 상원의 사법위원회는요,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인준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민주당은 종신 판사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이번에 상원도 장악을 해버린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임명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겁니다. 게다가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도 공석이 발생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공석으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즉, 길어진 체스판을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정부 셧다운의 위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 셧다운이나 채무 불이행에 근접할 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도 끝나겠죠. 공화당이 장악을 한다면 의견에 토달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미국엔 이미 승인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신규 발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벌써 전면적인 정부 예산 삭감에 동의하도록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이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대표는요, 이번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경우 차기 미 하원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한눈에 봐도 기조 있고 강단 있는 분위기를 뿜어내는 인물이죠. 미국 연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진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러나 의회가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각각 한 번 일어났죠. 이번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 예산의 기본 틀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말 또 다른 정부 셧다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화살은 바이든 정부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위태위태한 바이든 대통령의 앞날. 이렇듯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쓰라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어지러웠던 4년을 끝내고 미국인들을 단결시키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앞날엔 여전히 분열된 국내 여론, 자신의 행정부와 가족을 조사하고 싶어할 만큼 적대적인 태도의 의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의 과제가 기다릴 전망입니다. 초선 대통령의 대부분이 임기 중반쯤 맞이한 선거철의 좌절을 겪죠. 물론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며 재선까지 성공한 대통령도 있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지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대로 24년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되면 다른 후보자가 출마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재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만 80세의 바이든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중간선거 다음 날인 오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역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 볼 일이겠죠. 그리고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가올 24년 대통령 선거 시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당 내 지지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선거 이후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위험과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차트를 분석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주식시장 전망은 낙관적일 것이라는 센티먼트가 있는데요. 즉 기대감이죠.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가장 최상의 선거 결과는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의회인 경우였습니다. 과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말이죠. 1950년 이후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의회였을 경우에 S&P 500의 연간 수익률은 16.3%에 달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통령 임기 16분기 중 주식시장의 성과가 가장 강력한 시기에 진입을 하였고요. 집권 2년차 4분기에는 플러스 6.6%, 집권 3년차 1분기에는 플러스 7.4%, 1분기에는 플러스 4.8%에 달했기 때문이죠. 여기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0월 고용보고서 결과는 혼합적이었지만 경제 둔화에 미묘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10일 목요일날 발표 예정인 10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상품 물가보다 서비스 물가 둔화가 나타난지 여부를 주목해야 되고, 다음으로 10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하여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해당 지표들이 어느 정도 우호적이어야 연준도 향후 금리 완화에 대한 의견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 US 101봉입니다. 설정해 놓은 지지선 1704포인트에서 두 번 방어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해당 구간을 2번 정도 테스트했고, 제가 설정해 놓은 저항선 1918포인트에서 두 번 도전하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려는 모습인데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1918포인트가 주요 저항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줘야 1200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번 도달했는데 혹여나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 10,000포인트 초반대 그 다음 최후의 지지밴드까지는 우리들이 열어놓고 대응해야겠죠. 그 다음 S&P 500 인덱스 SPX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표시했고 3870포인트에서 3907포인트 실제 도달한 다음 강력한 조정이 일어났죠.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도전하러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줘야 SPX 4,000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3,500포인트만 지지해준다면 안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겠지만 해당 구간을 이탈한다면 우리들은 3,3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또 해야겠죠. 기대감으로 예측을 하고 재료의 정도를 파악하는 센티먼트도 중요하겠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주는 숫자, 이 차트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드리는 차트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같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자료들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